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금리가 2년 만에 연 6%대까지 올라섰습니다. KB국민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3%에서 6.11% 수준으로 두 달 전에 비하면 상단이 0.5%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유지 전망에다 집값 불안으로 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쇠고기, 커피, 바나나 등 100여 가지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나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 정책의 후퇴로 평가됩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업종이 5년 뒤에 중국에 전부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합회가 주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철강, 일반기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5개 업종은 이미 추월당했고 아직 근소하게 앞선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 등도 다 따라잡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간 350조 원, 현대차는 1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재계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화답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 합동 설명 자료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투자 겁박을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는 잘 막았다. 핵 추진 관련 잠수함은 한미 관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국내 투자 공백 우려를 덜어주는 재계의 국내 투자 계획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의 영향과 두 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 안보 관세 협상 발표되고요.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민간 합동회의 이제 후속 조치를 마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인트 팩트 시트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서 투자 계획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현대차들이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김태왕 교수님, 상당히 투자 규모가 계획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니까 단년도에 이행된다 하더라도 단년도로 보면은 우리 연간 GDP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그러한 규모로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계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환경 그리고 여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재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지요.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 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할 돈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인력 대학 조절자는 어떻게 채용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우려를 좀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연간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28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내의 고용 창출이나 기업
투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국내 생산과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좀 불식시키고 미국 투자분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 또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네. 재계의 우리 총수들이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투자 계획이 현실화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투자하게 되면 이제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 주가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실제 현실화되는 데는 좀 우리 정부가 뭐 규제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크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미 벌어놓은 수익이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률이 창출될 수익이 발생하거나 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예. 투자 환경이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네. 두 번째로 앞으로 수익이 창출되려면은 기업의 사업, 경영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한 부분이 규제 개혁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과 제도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그러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 분야라든지 규제 부분이라든지 시장 부분이라든지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 부분이라든지 또 조세 금융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 늦어진 게 발표가 늦어진 게 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슈다, 뭐 우라늄 농축 문제다 여러 가지가 조금 관세는 대부분 일찍 좀 합의한 것 같은데 안보 분야가 조금 서로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 정부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 그러는데 우선 그 부분,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안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실제 앞으로 건조하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또 걸림돌이 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서 또는 북한 쪽에서 잠수함이 오는데 우리 디젤 추진 잠수함 가지고는 그 모든 그 위협을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승인해 달라. 이런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 얘기를 했고 SNS를 통해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가 이제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승인을 하긴 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거기는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 필리 조선소는 거기서 그걸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괜히 그냥 말만 이 생색만 내고 실제는 안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팩트 시트를 보면 그 팩트 시트 안에는 어디서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한다? 어디에서 건조한다는 그 장소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한국은 지금 잠수함을 건조하는 역량도 세계 탑 클래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잠수함에 이 장착할 소형 원자로를 만들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사실은 30년 전부터 거론이 된 거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어도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뭐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었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플러스 인도 6개 나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호주는 오커스 동맹에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30년까지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국의 승인을 받았고 팩트시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특히 김정은도 핵추진 잠수함, 핵동력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보다 빨리 되게 되면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제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김창현 교수님? 예, 이번 팩스 시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구두로 발표한 내용들이 크게 바뀌어진 분이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이유가 알려지기로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국방부와의 부처 간 협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그 자체가 핵 연료 사용 후 연료라 하더라도 핵 물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 IAEA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이 만약에 평화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물론 10년 후가 되겠지만요. 그건 일본 또 호주, 중국, 북한 여기에 끼칠 영향, 파급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번 팩트 시트에는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과제들이 실무적인 협의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져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함께 주목을 끈 게 우리의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양국 간에 상당히 이제 줄다리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발전의 상당 부분을 원자로 다시 말하면 원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글자 그대로 핵 연료를 투입을 시켜서 그걸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확보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료, 다시 말하면 전홍축 우라늄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용한 후에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쌓아놓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농축할 수 있는 권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농축을 해서 우리가 연료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그걸 다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전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은 최근에 그 말씀하신 대로 히토리우가 무기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농축, 전농축 우라늄도 무기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주기라는 게 이제 연료를 확보로부터 원전 사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 스스로 연료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재처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사실은 원전 이 기술국으로서의 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을 텐데 왜 허락을 안 해준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정책은 그런 겁니다. 미국의 중요한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비확산이거든요. 핵 비확산. 왜냐하면 이게 전농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농도를 높이면 무기화되는 거거든요. 고농축을 하면. 예, 재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 탄이 되는 거고.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농축을 하면
농축 우라늄 탄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또 핵 개발을 시도했던 과거 전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니까 한국도 우리 여론이 보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걸 허용을 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이 정말 중심적으로 취재하는 비확산 이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이 그런 승인과 결정을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일본에는 허용을 했었거든요. 일본은 한국을 허용 안 했는데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전 2023년 한미가 NCG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해서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핵 정보를 한국과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결국 이번에 이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농축 재처리 권한의 제한제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의해준 지지해준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높아져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미국 이외의 지역의 핵 확산을 우려한다면 그런 우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부가 이렇게 지지한다고 해서 다 이게 해결될 일일까? 미국은 또 의회가 워낙 영향력이 세잖아요. 무슨 법을 바꾸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럼요. 국무부, 국방부, 또 에너지부, 전정부라고 고쳐져 있는 이 부서의 그런 직무와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핵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핵 보유국이죠. 국제사회에서 보면 좀 불공평한 거죠. 미리 핵을 개발한 국가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고 다른 못 가지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좀 달리 보면은 경쟁적인 핵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지구촌 전체의 안보에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핵 물질을 관리해야 될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그 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있어야 그 구심점이 되어서 핵 확산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인 의회 그리고 부처 그리고 국제기구 원자력 기구의 그런 승인과 관리 점검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한미 간의 그런 뭐 합의 이번에 합의만으로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점검해야 될 그 여러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문성무 센터장님 그러면 그 방금 관련해서 어떤 부분까지 동의를 얻어내고 무슨 조항이라든지 법까지 다 바꿔야만 이게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되고 우리는 농축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묶여 있는 그 관련 법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 예,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의 감시 하에 정말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만 우리가 뭐 연구라든지 그런 프로젝트에서만 우리가 허용이 되어 왔는데 일본도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 원자력 협정에서는 일정한 수준에서 재처리, 그다음에 전홍축 우라늄 확보 이걸 일본에게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허용해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는 표현은 팩트시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져야만 되는데 그 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일단 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문이 열려졌고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이걸 개정을 할 것인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그 팩트시트에서 명확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화적 목적. 예.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규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부처, 에너지 부처라든지 또 국무부라든지 또는 국방부라든지 근데 이제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죠. 예, 정상회담 이후에.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국방부는 미국에서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다시 바꿨는데 아직은 뭐 절차가 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국방부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절차상 이걸 이 실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얻어야 되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게 당장 이런 몇 년, 2, 3년 내에 이룰 일은 아니네요, 이게. 예, 이제 물론 이 뭡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데도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그렇다면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자로에서 쓰는 핵연료는 다 검증, 사찰이 가능한데 네. 잠수함에서 쓰는 건 물리적으로 사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것과 관련된 철저한 관련된 아마 한미 간의 별도의 협정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조인트 팩트시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보 위주로 좀 많이 했고요. 이제는 이 투자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확정적으로 된 게 그 사전 협의에서도 확정적으로 됐습니다만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속도가 날 텐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이 부분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조선 산업의 부흥이 제조업 전체의 재건 틀 안에 있지만 특히 해군 함정의 건조 역량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복원하는 것이 주요한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예.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로서는 조선 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산업 전체로 보면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도 안 됩니다. 한 0.5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건 부가가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참 우리 취업자 수도 보면 네.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보면 국내 근로자의 수가 한 9만 5천 명 정도 되어서 예. 크게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혹은 부가가치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건 부가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예. 조선 산업의 선박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철강이라든지 거기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연관 산업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미국에 대한 1,500억 달러 투자는 예.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되어 있는 있거든요. 거죠. 그래서 주요 원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거기 이 기업들은 그런 선박 건조를 하는 주요 기업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또 기계 장비를 납품하고 협력 업체들하고 치면은 큰 조선 산업 군단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거나 아직까지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지 세부적으로는 그려져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조선소만 하더라도 하나오션이 인수했고 지금 확장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그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어도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기술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조선 산업의 시스템을 미국으로 옮겨가서 그것을 리빌딩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는 또 하나 합의한 게 미 해군 함정, 군용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건조할 수 있게 뭔가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표현이 조금 선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과연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 이것도 문을 열어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양국이 어떻게 합의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뭡니까?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 함정의 유지 정비 보수. 유지 정비 보수. 그걸 이제 MRO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이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이 우리 이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정비 수리하는데 자기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까지 다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새 배를 만들어줘가지고
보냈거든요. 미국이 뭐 대만족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함정 건조가 이제 거의 바닥이고 중국은 뭐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이걸 뭐 자체 역량으로 하기는 너무 지금 벅차고 그러니 한국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건조 역량이 뭐 뛰어나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미국에 보니까요 이런 법이 있어요. 반스 톨랩슨 수정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미국의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원들도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적어도 동맹국, 특히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맹국의 경우에는 동맹국에서는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한미 정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대감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팩트시티에서 관련된 이제 문안이 합의가 됐고요.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법의 개정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제 협조를 해줘야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미국 의회도 반대할 일이 없거든요. 안보에 관해서는 그건 뭐 미국에서 여야 그 초월해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 함정이 한국에서 건조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한국의 방산 그 위상이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주름살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미국의 선박을 우리가 건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박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조금만 부연드리면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반스 톨레프슨 법이라는 게 1960년대에 이제 냉전 시대에 미국의 그런 해군 함정의 정보 유지 보호를 위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당장 미국 해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기 전 단계로 우선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MRO 그 유지 보수 운영 체계를 그 선박들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죠.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은 또 일본과 한국을 경쟁시킬 겁니다. 일본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이 신뢰가 가는 정보 보안이 되는 동맹국에서 그 유지 보수를 맡길 터인데 이 부분에 이번에 우리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MRO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내에서 조선 산업의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MRO 해군의 유지 정보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조금 경험을 쌓고 미국에 많이 만족을 시키면 이제 짓는 것까지도 나아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어제 그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요. 대만족을 하고 정말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기업이 국력입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요. 한미 동맹의 발전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가 함께 가는 그런 동맹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입니다. 지금 연간 상한선은 이제 200억 달러로 묶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는데 전체 규모는 3,500억, 조선업 빼면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이게 외환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 조치로 조금 우리가 좀 만족해도 안도해도 될까요? 외환 시장?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에서 최대한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가 2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200억 달러 꽉 채운 거죠. 지금 외환시장에 이상한 것은 한국이 수출이 지금 20개월 이상으로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450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왔었는데 200억 달러라면 28조 원이 되는데 매년 평균 치면은 매년 28조 원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것은 변동성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국내 예산으로 봐서도 내년도에 국방 예산의 43%에 해당되는 규모이고요. 예. 또 R&D 투자의 80%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외화 자산의 수익을 가지고서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화 자산의 수익도 그게 다른 데로 투자되지 않으면은 외환 보유고로 유입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쌓이는 건데? 그렇죠. 쌓이는 건데 그것이 외환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며 지수가 상승했지만 한 주 내내 주가가 출렁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곧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가 연말 주식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요. 우리 증시 흐름과 전망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 AI 거품론이다, 반도체 주가 고평가다 있었는데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좀 고평가 우려가 또 조금 불식된 겁니까?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5%가 빠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정은 끝났냐라고 말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뭡니까? 확인해야 될 거.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실적. 또 FMC 의사록이 그날 발표됩니다. 의사로. 그리고 뭐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예.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나쁘게 나오는 게 좋을지 좋게 나야 좋을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12월 10일 날 FMC가 있거든요. 네, 올해 마지막 FMC인데 여기서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발표될 텐데 점도표를 얼만큼 변경할지 아니면은 진짜로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건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1차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12월 10일이 아마 중요한 흐름들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이제 변곡점의 주요 변수로 말씀해 주신 게 엔비디아 네. 20일 우리 시간으로 발표된 실적인데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AI 거품론이 좀 네. 있느냐 아니냐 뭐 네.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젠순항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최근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시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AI 칩의 성장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그리고 향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 AI 버블 논란 그리고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성장이 약하다, 성장이 이제 정점
저점을 지났다라는 예. 것을 지나서 예. 분식회계다, 실적에 문제가 있다, 실적을 속였다라는 것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그러다 사람이. 보니까 지금까지 성장이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이 사상누각일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꺾이게 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PER 100배, 200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실적이 공개된 이후 제인슨 나가의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중요한 실적이 나오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고 네. 말씀하신 또 하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이제 경제 지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온다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돼서 네, 네. 9월께 나오면 네. 지금 나오는 시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져 예전 있죠. 지표잖아요. 그 맞습니다. 지표의 효용성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보고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예. 시장의 예상 대비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일부는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금리 인하 기대가 50%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0% 아래로. 네, 금리 동결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높다. 그 정도로 좀 시장이 흔들리는 변수들이 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예. 이 그림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에 하나 너무 잘 나와도 시장이 또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예. 진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예. 저희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 그래요?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이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실적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실적이 나쁠 수 있다 성장이 악할 수 있다 실적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FOMC 의사록 공개 또한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고용지표 또한 고용지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단기 조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멈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되게 기로에 넣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12월 초중반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FOMC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AI 거품론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순환매라고 그러나요? 네, 기술주에서 우량주 이렇게 손바뀜 현상은 하나의 굳어진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까? 그럼 단기 대응하는 형식인가요, 이건? 그렇죠. 한쪽으로 쏠렸던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이나 종목이 좀 쉴 때 지수도 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쉬는 동안에 부각을 받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주도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주도주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겠죠. 최근 한국 반도체처럼 예. 상승할 때도 같이 올라갔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오늘도 반등할 때 또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시 등락과 함께하는 게 주도주고 증시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증시가 변동성이 심할 때 오히려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업종들의 종목들은 좀 대안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주. 네. 네. 따라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가운데에서는 키 맞추기 장세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로 평가받는 이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주들이나 내수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 의류 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의류?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네. 바이오.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에 그동안 못했던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는 거라서 네. 이게 대세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이런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우리도 직접 받으니까 네. 증시 지금 우리 증시도 좀 변동성이 요즘 커지잖아요. 엄청 크죠. 네. 2, 3%씩 맞습니다. 오르는데 네. 오늘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반등세가 강하던데 역시 뭐 뉴욕 증시 금요일 상승세를 좀
이어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오늘은? 뭐 이어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금요일에도 좀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또 반도체가 시장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네. 오늘도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런 반등은 하고 있지만. 상태성에서도.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시장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예. 등락이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로 보고 있고 아마도 코스피가 4,100을 다시 넘지 않는 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 네. 외국인들이 한동안 반도체 주식을 엄청나게 계속 계셨죠. 팔았잖아요. 네네. 오늘은 조금 순매수가 많은데 이 네.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뭐 코리아 엑소더스도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고요. 근데 워낙 원달러율이 상승하는 동안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반도체 매수를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1,450을 넘어서니까 네. 일단 내가 샀던 금액이 많이 내가 샀던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원달러율이 더 불안정해지니까 일단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지 않았나? 차익 실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떠나는 거 아니야라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시적인 매물 출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주도주가 시장이 오를 때 좀 끌고 가고 네. 내릴 때 이제 같이 조정을 받는 게 주도주라고 했는데 네. 여전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반도체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9월, 10월 두 달 동안 올라온 나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명확합니다. 두 달 동안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상승률을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반도체고, 한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거기를 바짝 뒤쫓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 나스닥. 예. 그리고 이게 5개 지수를 빼고는 다른 나라들은 10% 이상 올라온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AI 반도체. AI 반도체. 한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대만이 AI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이고 지수겠죠. 그리고 정책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예. 정책 드라이브가 기대되는 나라가 두 개죠. 근데 한국이 유일하게 정책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9월, 10월 두 달 동안 너무나도 세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과 AI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이 흔들리니까 코스피도 지금 흔들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다시금 재정비되게 된다면 저는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AI 관련된 산업 이번에 올라올 때 보면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시장을 굉장히 세게 끌어올렸거든요. 예. 이런 업종들이 다시금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까 계속 FMC를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가 네. 그게 굉장히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12월 네. 10일 연준 FOMC 결정.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겠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 열어줄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열어주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채권금리는 다시금 안정을 찾으면서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가요? 그러면 네. 또다시 AI 반도체일 거고 예.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처럼 최근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인터넷 관련해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향후 내년까지 시장 흐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AI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하니까 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한미 이 관세 협상 네. 이후에 삼성전자, 현대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공장도 네. 건설한다. 뭐 450조 원. 네, 맞습니다. 350조인가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 장비 업체들이 아주 주목을 받던데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은 가격이 올라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반도체 대형 기업들 전자 닉스가 워낙 실적이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줬다면 향후 투자 계획이 발표할 때마다 소부장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활성화될 텐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입니다. 산업 정책. 예, 산업 정책에 보면은 R&D 투자가 19.4%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산업 정책 예산이 13.7% 늘어납니다. 내년에. 내년에. 예, 전체 예산이 8.1%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준이고 또 하나 예고편들을 저는 몇 번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1월 4일 날 코스피는 1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코스닥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거기서 예산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지목한 것이 AI, 성장,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산안 확대도 말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소부장은 오늘 발표한 뭐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있겠지만 산업정책 예산이나 뭐 R&D 예산이 확정되고 배분되면서 내년 초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코스닥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장비 공급 비중, 의존도가 좀 높은 네. 장비 회사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장비 회사들이 있겠지만 투자 규모를 늘리는 회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증시 흐름, 약간의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지금 코스피가 다시 이제 4,1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연말 내년 우리 코스피 전망 혹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대세 상승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예, 저희는 5천선대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 진입 가능해요? 예. 그런데 다만 11월, 12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등락은 있겠다. 그런데 이 등락을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내년 시장을 좋게 보는 뭐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선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예. 방향성을. 그리고 중국도 내수 확대,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예. 한국도 강한 대규모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증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2027년까지 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 흐름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흐름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는 방향성 자체는 큰 흐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레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인터넷 이런 업종들과 더불어서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금융이나 지주사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정책주 또 뭐 3차 상법 개정 같은 게 얘기가 또 되고 있잖아요. 추진이 될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흐름에서 우리 증시 친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뭐 코스피를 어떤 곳에서는 뭐 7,500까지도 봤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스피가 올해 4월 저점 대비 2,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나 올랐나요? 네. 우리가? 수익률로 따지면 80%거든요. 예. 80%를 따지게 된다면 4천에서 80%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역시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정도 2차 전지도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우리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우리로선 가장 큰 걱정이 국내 투자 공백 우려입니다. 재계의 투자 개혁 발표는 이런 우려를 덜어주는 희소식인데요. 하지만 투자가 신규 채용으로 이뤄지려면 노동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를 폐지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년 연장도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